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중간 분석 결과가 너무 안 나와서 여러가지 안 좋은 시기인 듯 합니다. 현재 상황은 헬릭 스미스도 IDMC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다리다 보니 IDMC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통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식약처에서 IDMC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MC란 개념은 미국 NIH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79년에 데이터 및 안정성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요.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임상시험 의뢰자나 시험자에게 있지만 각 임상의 특정 영역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IRB나 임상시험운영위원회, 엔드포인트 평가판정위원회, 임상모니터링 팀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임상시험 수행이나 부작용들이 모니터링 될 수는 있는데요. 블라인드로 인해 이제 피해자의 안정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IDMC를 운영하면서 시험의 과학적 타당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상시험의 안정성과 효능 엔드포인트를 평가하는데 맹검 해제 상태로 중간 결과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IDMC는 시험 의뢰자에게 시험 수정, 지속 혹은 중단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임상시험이 IDMC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헬릭 스미스도 처음으로 IDMC의 중간 결과 분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상시험 참여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실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헬릭 스미스는 중간 분석으로 검정력을 평가한 후에 샘플 사이즈를 25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댑티브 디자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IDMC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IDMC는 그럼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독립적인 자문기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폰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및 안정성 데이터의 중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정한 권고사항을 스폰서에게 알리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DMC가 실시하는 중간 분석은 크게 효과 모니터링과 안전성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전성 모니터링이 주요 업무입니다. 생명을 요하는 질환인 항암제 임상 등에서는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 크지 않을 경우 임상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효과의 부재, 그리고 샘플 크기에 대한 설계에 대한 가정 검증 혹은 조기 중단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새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없거나 치료 불수능이 너무 커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검정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상 중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IDMC의 기타 책무로는 첫 번째로 권고사항에 수립을 합니다. 모든 IDMC의 기본적인 책임은 시험의 지속성에 대해 스폰서에게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고, IDMC의 권고는 주로 시험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후보자금 변경과 함께 시험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 아님 그런 중단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IDMC는 회의 기록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각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기반으로 스폰서에게 보고서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회의록은 기밀성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포함 여부에 따라서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회의록으로 나뉩니다. IDMC는 어느 부분이라도 절대 유포해서는 안 되고요. 따라서 사전 유출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DMC 업무 운영의 주요 사항을 보면 모든 IDMC는 표준 운영 절차, 즉 SOP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스폰서는 SOP 세부 내용을 중간 분석에 앞서 규제 당국에 먼저 보고해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헬릭 스미스는 SOP 세부 내용에 대해서 FDA에 먼저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SOP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원을 보면 구성원에 대해서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구성원 임명 방법이나 이해관계 충돌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이해관계의 상충인데요. IDMC 구성원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헌장에 반드시 명시해야만 되고, 이것을 통해 독립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IDMC 위원들이 헬릭 스미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해상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기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추려서 보면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장에서 회의 주기 및 장소를 포함하여 개최될 회의에 대해서 명시해야 되는데요. 회의 요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IDMC 구성원에게 회의를 위한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를 빨리 달라고 닥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회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조직회의라고 하는 첫 회의가 있는데 IDMC 구성원과 의뢰자 대표가 참여해야 합니다. 헬릭에선 김선영 대표나 박영주 본부장이 참여했겠네요. 이 자리에서 IDMC 헌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첫 회의에서는 안정성과 효능 자료 검토에 대한 계획이 토론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검토 회의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 하거나 1년에 한 번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되어야 되고 IDMC는 중간에 맹검 해제를 하는 시기와 방법을 IDMC 헌장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시험 마감 회의도 있는데요. 이 시험에서 효능과 안정성 데이터를 검토하고 의뢰자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형식에는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가 있는데요. 비공개 회의 같은 경우는 IDMC 구성원만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이 회의에서 맹검 해제 데이터로부터 효능과 안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자에게 제시할 서면 권고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험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위해 효과와 안정성 관련 정보는 IDMC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IDMC 연락책을 맡게 될 독립적인 통계학자는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락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비밀 유지각서 같은 것을 이제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회의의 종류에 비공개 회의와 공개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계인 비공개 회의에서는 IDMC 회원과 예외적으로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한 독립적인 생물통계학자만을 포함하는 회의를 말하고요. 공고사항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스폰서는 안정성과 유효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험 정보를 IDMC에 보고해서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기본 형태를 이제 제시해서 중간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IDMC가 수정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수정을 해야 됩니다. IDMC의 보고를 준비하는 통계학자들도 스폰서와는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이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소집 및 분석은 일반적으로 IDMC 회의 개최 전 약 4주 전까지 완료되어야 되고요. 분석 결과는 회의 2주 전까지 IDMC에게 전달되어야 이제 의원들이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6월 말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엔 아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이 끝나지 않았을 상황대로 보이고요. 거기서 4주 뒤에 IDMC 회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 말에 IDMC 회의가 열렸을 가능성이 높고 2주 전인 7월 초중순경에 통계학자가 IDMC에 이제 분석 결과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위 가이드라인에 의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CRO 업계에 계신 분의 의견에 따르면 회의 후 통지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8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는 공고안이 회사에 도달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미리 헌장에 결정되고 첫 회의에 논의되는데 누가 공개 부분을 누가 그리고 비공개 부분을 작성할 것인지 미리 명시해야 됩니다. 비공개 부분은 맹검 해제 데이터와 비밀 보장 정보를 포함하는데요. 1차, 2차 지표에 대한 맹검 해제 분석, 중대한 이상 반응 분석 등이 포함되고 헌장에선 맹검 해제를 담당하는 자와 해제 절차,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할 모듈 당사자를 명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통계 보고서는 위와 같이 공개 보고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고요. 1, 2차 지표에 대한 분석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고안이 스폰서에게 도달하는 데 있어 IDMC는 시험 지속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적절성을 감안해야 되고요. 권고안에 도달하는 방법을 사전에 규정해야 되는데 헬릭의 경우는 3명의 위원이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회의록은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되고요. 비공개 회의록의 경우는 IDMC 구성원에게만 배포되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임상시험 종료하고 나서 사본을 송부받게 되어 이제 그때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요약해보면 임상에 있어서 IDMC는 임상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중요하고 임상시험 전 FDA에 IDMC 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고 권고안을 제출하는 최종회의 전 4주 전까지 자료 수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주 전까지는 IDMC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IDMC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를 알면 대략적인 발표 시기를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자료 요청 이후 자료 제공이 언제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발표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게 언제든 이미 많이 늦어졌는데요.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